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저자이고요. 지금 현재는 더 나은 미래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선배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처음 일어났던 학교 폭력이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의 피해 가족으로서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들은 현재 학교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족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아들의 친구들을 좀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아들 친구하고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에 단둘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3학년들에 대한 좀 험담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 험담의 내용들을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과 아들 친구를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를 해서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너는 때리겠다, 너를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폭행을 예고를 했었고요.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아들이 그 약속된 장소에 가서 이제 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나 저희 와이프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아들이 폭행을 당하면서 아파트 주민의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지구대에 가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그때 가서 아들을 인계를 했던 거였죠. 인계를 받아서 데리고 왔던 겁니다. 이미 와이프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고, 아들도 거의 패닉 상황에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이 패닉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는 더 수렁 속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고요.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저는 막 이렇게 분노를 하거나 막 패닉 상황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처음 아들을 경찰서에서 봤을 때, 파출소에서 봤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대부분의 이제 학교 폭력 피해 가족분들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패닉 상황에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데, 대부분의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뭐 경찰에 신고해라, 아니면 뭐 변호사를 선임해라,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보복을 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자녀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얼마만큼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신체적인 피해는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학교에 신고를 해서 학폭위를 열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선생님과 학교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에 가서 막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학교 폭력 피해 가족으로서 이 현실을 대응을 해보니까, 실제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진행되는 학폭에 대한 시스템에서 권한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 피해 가족분들은 거기에 따른 또 상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먼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자녀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신체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처들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학폭위로 열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를 폭력을 가한 애들은 분명히 현 제도권 내에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분명히 했고요.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들은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폭력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먼저 부모님들이 그 학교 폭력에 대해 자녀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각각에 있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청,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에 민원을 신청을 했고요. 민원을 신청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아들이 당한 학교 폭력이 묵혀지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끔 사건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민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 폭력을 처음 당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그 상처를 극복한 상황이지만 현재 많은 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골든타임이 학교 폭력에도 사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고 부모한테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시간 동안 자녀 혼자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한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자녀들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암을 수도 있고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녀분들한테 학교 폭력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골든타임에 대한 용어들을 명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향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초기 대응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전자민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제외한 국가의 행정문서들을 볼 수 있는 정보 포탈이고요. 저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초기 대응, 그러니까 학교가 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어떻게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했는지를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올바른 프로세스, 올바른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정보 포탈이라는 그곳을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학교폭력의 피해 가족으로서 이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학폭위로 올라가게 되면 가해자 애들은 대부분 자기도 피해 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가 엄밀히 명확히 피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으로 안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했으면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부모님들이 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학폭위로 올라갔을 때 가해 학생으로서의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원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가해 학생들도 자기네들도 맞았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 아들은 4명한테 중학교 3학년 4명한테 폭행을 당했고요. 저는 이제 직접 CCTV를 봤기 때문에 그 폭행 장소에는 저희 아들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4명의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들을 때렸던 폭행했던 4명의 애들 중에서 1명이 우리 아들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초창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학폭위 심의에 올라가서 이제 각각의 증거 자료를 갖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가 주목했던 거는 목격자가 거의 19명이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진술이다라는 게 강력하게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CCTV에 봤을 때의 정황상 아들이 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두 가지 사항들을 갖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들의 학생부장 선생님과 그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갖고 교육청 그 학폭위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진술이 다 다르고 일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이 그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때릴 수 있는 정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 폭력을 딱 당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뭐 커뮤니티 게시판 보면 뭐 변호사 선임해라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를 알아보러 이제 갔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에는 학교 폭력이 또 하나의 시장으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비용 자체가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900만 원까지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수임료 자체가. 사실은 그 비용 자체가 일반 그 가정이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너무 우울해서 잠깐 이제 집 근처의 커피숍에서 이제 그 하루 일과를 정리하던 중에 갑자기 와이프가 왔던 거예요. 커피숍으로 와서 와이프가 했던 얘기가 어차피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과정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을 대응을 하면 그게 오히려 아들이 보기에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으로 높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도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런 약간의 법률적 지식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는 되게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결과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은 저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라는 신뢰감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지금이야 뭐 작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상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아들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계기는 어쩌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대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감이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법무사나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의외로 변호사나 법무사분들한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마치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상담을 가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변호사나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나중에 결과를 받게 됐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즉 학교 폭력 피해 가족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결과를 막상 받았을 때는 그 비용만큼에 대한 결과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생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 집중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할 수 있어요. 설사 나중에 가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얻으신다 하더라도 저는 최대한 부모가 직접 나서서 상황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와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그 학교폭력 피해 부모들은 이 폭력에 대한 시스템, 현재 학폭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와 선생님은 학폭의 현재 시스템에 굉장히 제한적인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러신 분들한테 자신의 아들이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아들은 다시 학교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선생님과의 관계가 다소 좀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물론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많겠지만 오히려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 자료를 다 모아야 됩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아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진술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들의 진술 가지고만 판단을 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응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의 진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되어줄게라는 책에 나오지만 부모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학교 선생님도 교육청의 장학사도 함부로 예단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만약에 자녀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꼭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근거는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서, 그럼 만약에 또 수사기관에 갔을 때의 사실조사 확인서, 만약에 저희 아들처럼 지구대 갔을 때에 대한 피해 사실 조서를 쓸 때 이 진술이 다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피해 학생, 자녀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사항을 알고 자녀들하고 계속 시나리오를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증거가 별로 없어요. 피해 사실에 대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진술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나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라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이 직접 받아놓는 것도 좋고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안내문을 받았는데 심의 이제 그 표현에서 아들과 아들 친구가 3학년 선배들에 대한 그 헌담을 폭행을 모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다가 사실 이제 그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모의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썼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앞에 목적어가 폭행이나 범죄가 되면 모의라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아들과 아들 친구가 나누었던 그 헌담을 마치 폭행을 모의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아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정을 했던 거였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장학사를 경찰에 고소까지 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감사 요청에 대한 민원까지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그 현실을 느껴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나 학폭위가 굉장히 공정하게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감히 그 현실을 겪어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 중에 자신들의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학폭을 처리하는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자꾸만 기계적 중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기계적 중립을 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경험했던 장학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의 학교 폭력에 대한 언론들에 대한 보도 기사를 보면 학폭위 심의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혀 공정하지 않는 이 학폭위 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학사의 어떤 행정편의주의가 학교폭력 피해 가족분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보복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재범의 그 범죄자들한테는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아무리 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고 아무리 그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재범의 범죄자들한테는 법을 더 엄중하게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 보복을 걱정한다라고 하면요, 자녀들은 더 위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은 실제로 폭력이 당하고 나서 경찰서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어요. 신변보호 요청은 총 3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아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근처에 순찰자가 근처에 있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들의 핸드폰 번호를 112 종합 상황실에 저장을 해놔서 아들이 비상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게끔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위치 추적 스마트워치가 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워치를 달았었는데,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하냐면요, 아들이 예전에 한번 영어학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영어학원에서 이 스마트워치를 끈 거예요.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집에 경찰서에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 위치 추적이 꺼졌다, 아들 위치를 지금 파악해야 된다라고 긴급하게 연락이 왔었고요. 그 와중에 순찰차에 있는 경찰이 저희 집까지 방문을 했어요. 아들 위치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학원에 갔고 학원 선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이제 그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그 보복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위축을 하시게 되면 애들이 더 위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은 보복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보복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을 지켜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국가나 사회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걱정을 해버리면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국가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보복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